안녕하십니까. 안명관입니다. 자, 국가직 22년도 문제를 우리가 좀 풀어볼 건데, 일단 국가직 제가 총평을 일단 했었어요. 해가지고 아마 지금 홈페이지에 잠든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직 이번에 시험 문제는 정말 쉬웠죠. 정말 쉬웠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했고, 여기에서 정말 제가 예상한다고 하면은 만점자들도 많이 좀 나왔을 것 같고, 예. 많이 틀려봤자 한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지금 뭐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문제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봐도 지금 뭐 총농, 일반구조, 구조역학, 뭐 하중비 내진, 그리고 철콘, 강구조, 기타에서 이쪽 있는데 대부분 나올 만한 것들이 또 나왔고요. 그 과목별, 아니 그 공정별로 파트별로 해가지고 문제 빈도수도, 문제 출제 빈도도 거의 뭐 과년도 우리 기출문제 많이 풀어봤던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나왔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출제 경향을 일단 분석을 해봐야 되니까 자, 총론 쪽에 그 구조 시스템의 종류 해가지고 잘 물어보지 않는 라멘 구조가 나왔어요. 라멘 구조. 라멘 구조가. 그래갖고 강절점이라는 말이 하나가 나왔었어요. 강절점. 강절점 하면 라멘 구조거든요. 무조건. 예. 그래서 그런 문제 하나 나왔던 거고. 자, 토질 쪽에서 히빙. 예, 우리 흑마기 벽 붕괴의 원인 중에 하나인 히빙. 예. 그림을 제시해가지고 이 히빙이 고르는 거.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죠. 그 기초의 형태. 복합기초냐, 독립기초냐, 줄기초냐, 아니면 뭐 원통기초냐, 그거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주 간단했던 문제. 예. 여기서는 우리 줄기초가 나왔죠, 줄기초가. 자, 벽돌 쌓기 방법에서 다소 헷갈릴 문제가 하나 나왔죠. 잘 물어보지 않는 불식 쌓기를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잘 물어보지 않는 불식 쌓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영식 쌓기, 화란식 쌓기, 뭐 영농 쌓기, 예, 뭐 업무 쌓기 뭐 이 정도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불식 쌓기가 나오면서 예, 살짝 조금 당황했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지방지 문제 앞으로 우리 6월달에 시험 볼 건데 그때 우리 쌓기 방식 중에서 미식 쌓기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쌓기 방식이 영식, 불식, 네덜란드식, 그죠? 화란식, 영식, 화란식, 그리고 불식, 그 미국식 있잖아요. 미국식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거야. 예, 앞으로 시험 볼 때. 자, 목구조 접합부. 자, 이음과 접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자, 이음이란 거는 뭐 길이 방향으로 이음, 접합이란 맞춤이란 거는 각이 형성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음할 때는 덧댄판의 면적은 그 이음면의 1.5배를 줘라. 예, 가지고 그런 사항이 하나가 나왔고. 자, 구조역학 쪽에서는 더 쉬웠습니다. 더 쉬웠고 총 세 문제가 출제됐는데 모멘트 대수의 합, 어떤 직선을 두고 힘을 몇 가지를 딱 제시를 한 다음에 어느 임의점에서의 모멘트를 구하라. 예. 그거는 힘 곱하기 거리는 일단 모멘트란 말이죠. 힘 곱하기 거리는 모멘트인데 그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냐 마이너스 요것만 해가지고 합쳐버리면은 뭐 나오는 그냥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단면의 성질에서 잘 물어보지 않는 단면 1차 모멘트가 나왔어요.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1차 모멘트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이 도심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도 그랬고 이렇게 크게 내가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가끔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한번 그 개념 정리만 한번 해봐라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심을 구하는 문제, T자형 형태의 어떤 그 부재 단면에서의 도심 거리를 구하는 거 이따 구해보면 될 것 같고, 자, 단순보 힘 모멘트 크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구해봤으니까 넘어가고, 자, 그리고 하중 및 내진 설계. 자, 공칭 강도에 대한 정의를 하나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공칭 강도라는 거는 뭡니까? 계산식에 의해서 구한 강도입니다. 계산식에 의해서 구한 강도. 자, 우리가 사용하중, 개수하중, 사용하중, 개수하중. 사용하중과 개수하중이란 건 뭐예요? 그냥 하중이에요. 하중. 작용하는 힘이에요. 구조물에. 근데 그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산한 값이 공칭 강도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강도 감속에서 파이를 곱하게 되면 그게 우리는 디자인 강도죠. 뭐 디자인된 모멘트, 뭐 디자인되는 축하중, 디자인되는 뭐 전단,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강도설계법에서. 자, 그리고 실별 기본 등분포 하나 중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 그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걸 고르라는 거.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암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 문제. 그래갖고 이런 문제들은 좀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틀려봤자 이 정도 하나 틀리고, 틀려봤자 이 정도 하나 틀려야 돼. 이 정도. 예, 나머지는 다 맞춰야 되는 문제야 지금. 자, 그리고 크리프에 대한 용어의 정의. 예,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하중 변화 없이 시간 지나면 갈수록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그 우리 크리프잖아, 그죠? RC 구조 일반성 사항이 하나 나왔고요. 휘목력. 예, 우리 휘목력의 휘. 단면이 하나는 약간 장방향의, 하나는 세로형의 단면, 하나는 가로형의 단면, 두 개를 제시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휘목력을 구하라. 휘목력을 뭐야? 시그마 밴딩은 단면 개수 대비 모멘트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 모멘트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 단면 개수가 변화에 따라서 휘목력의 비가 이제 바뀐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갖고 이 공식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풀었던 공식입니다. 자, 압축 부지의 띠철근 최소 간격, 수직 간격. 이 문제는 너무너무 제가 강조했던 문제입니다. 띠철근. 이 띠철근의 역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전단적 보강 그리고 좌골 방지까지도, 그지? 그래가지고 최소 수직 간격. 자, 주근 직경의 16배, 띠철근 직경의 48배. 그리고 기둥 단면 최소 치수 이하 중에서 가장 최소값. 자, 철근의 정착 길이. 정착 길이는 인장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인장 철근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후크, 예,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정착 길이. 예, 그리고 인장 철근인데 확대 머리를 갖고 있는 인장 철근에 대한 정착 길이.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었죠. 그리고 압축에서도 하나 있었어요. 압축에서도, 그렇지?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최소값이 300, 200, 8dB, 150mm 이게 딱 했단 말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놨단 말이지. 그거 중에서 표준 갈고리를 갖고 있는 인장 이형 철근 정착 길이에서 최소값이 4dB 100mm로 나왔었나요? 보기 지문에. 예, 그렇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그걸 선택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 자, 강구조. 자, 강구조에 대한 재료 정수. 예. 자, 탄성 개수는 얼마입니다? 전단 탄성 개수는 81,000입니다. 예. 부하 성비는 0.3이고요. 예. 선형 탄성 그 열팽창 개수까지는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열팽창 개수까지도 이번에 시험에 제시됐고. 예. 근데 이미 탄성 개수에서 이미 답이 나와 버렸었어요. 예. 우리가 20만 2 곱하기 10의 5승 그거에 대한 탄성 개수는 뭐였어? 철근이야, 철근. 예. 형광은 2.05 곱하기 10의 5승이었고. 예. 그다음에 구조용 강제는 2.1 곱하기 10의 5승. 그러니까 21,000. 21만. 그죠? 단위는 다 메가파스칼이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예. 강조했던 문제. 자, 강도 감소 개수. 얘 같은 경우에는 강구조에서 강도 감소 개수는 또는 뭐 강도 저항 개수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강도 수정 개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총 단면에 대한 항복, 그다음에 유효 단면적에 대한 파단 한계 대한 그리고 인장과 압축 그리고 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유효순 단면의 파단 한계 상태일 때 강도 감소 개수는 0.75. 그죠? 예. 그리고 0.75가 하나 더 있었죠. 예. 이따 문제 보면 될 것 같고. 자, 필립 용접에 대한 정의. 필립 용접의 정의는 그냥 삼각형의 모양. 예. 용접 형상이 단면을 잘랐더니 그냥 삼각형의 모양. 예.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기타 구조, 이 그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서울시에서는 조금 제외되지만 국가직 지방에서는 막구조 케이블 구조가 종종 하나씩 나온다 했어요. 종종. 예. 근데 거기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막재의 재료. 그리고 이때 막구조 케이블 구조를 할 때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도 많고, 막재의 요구 성능 또는 이 막구조 케이블 구조 설계할 때 하중 조합할 때 하중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거 세 가지 패턴이 가장 유력하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때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그 중에 하나가 이번에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총론 쪽에 하나, 구조 쪽에 4개, 구조역학에 3문제, 하중 2개, 철콘 5개, 강구조 4개, 기타구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문제 나왔는데 시험 출제 비중은 아주 고르게 분포된 그런 어떤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강평을 하고 간단하게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조절계수의 문제였어요. 조절계수의 문제. 자, 벽돌 쌓기 방법은 무엇이냐? 한 켜에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를 번갈아 가며 쌓는다. 한 켜 내에서 이 말이 중요해. 한 켜 내에서 마구리와 길이가 또 번갈아 간다는 거예요. 번갈아. 끝에는 2호 토막, 반절, 7호 토막 등을 토막벽돌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영식과 이 활한식은 제외를 시켜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벽돌을 쌓을 때 이제 이쪽부터 지금 쌓기 시작합니다. 쌓기 시작하면은 먼저 영식 같은 경우에는 한 켜는 길이에요. 한 켜는 마구리입니다. 마구리. 근데 얘네들이 우리가 통줄눈을 피하라 그랬어요. 통줄눈을. 이렇게 통줄눈을 피하라 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통줄눈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게 단면 쪽에 이 부분에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져. 이 부분이 7호가 들어간다. 7호 토막이 들어간다. 그럼 활한식이야. 그럼 활한식. 이 부분이 2호 토막이 들어간다. 그러면 영식이에요. 그래서 활한식과 영식은 구분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지? 7호 토막이면은 활한, 2호 토막이면은 영. 이때 벽돌이란 거는 이게 있죠. 190에 90에 높이가 57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표준형 벽돌에 대한 사이즈인데 여기에 4등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쓰겠다. 이 부분을 쓰겠다 하면 2호 토막이야. 얘가 2호 토막. 이 전체 면을 쓰겠다. 그럼 길이 쌓기고 이면을 쓰겠다. 그럼 마구리 쌓기야. 7호 토막은 당연히 이 4분의 3까지겠죠. 이만큼의 벽돌을 사용하겠다. 그럼 활한식이겠지. 근데 영식과 활한식은 한 켜는 길이야. 한 켜는 마구리예요. 한 켜는 마구리. 이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 켜 내에서 쭉 길이가 가고 한 켜 내에서는 쭉 마구리가 가고 하다 보니까 일단 1번과 4번은 답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 무조건. 자, 그러면은 불식 쌓기는 무엇이냐? 불식 쌓기는 한 켜 내에서 길이하고 마구리하고 길이하고 마구리로 가는 거야. 자, 마구리가 가고 길이가 가고 마구리가 가고 길이가 가고. 이게 다 되는 건데 여기는 다 마구리죠. 여기는 다 길이고 길이. 근데 이 부분, 이 단면, 우리 이 불식도 통줄눈 쌓기를 피해야 되거든요. 통줄눈 쌓기를 피하기 때문에 이때 이게 2호 토막도 쓸 수도 있고 7호도 쓸 수 있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길이하고 마구리하고 길이하고 마구리하고 이것들이 같이 한 켜 내에서 간다는 거예요. 한 켜 내에서. 자, 그리고 영식 쌓기. 미식 쌓기. 미식 쌓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있어야 돼. 미식 쌓기는. 자, 일단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켜는 무조건 길이 방향입니다. 무조건 길이 방향이야. 그래가지고 길이. 그럼 여기는 이제 마구리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마구리가. 그래가지고 길이 이렇게. 이 다섯 켜는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쌓기야. 이제 여기에는 마구리가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는 마구리가 하나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다 길이 쌓기입니다. 자, 다섯 켜는 무조건 길이 쌓기입니다. 다섯 켜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토막을 두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마구리 여기는. 그리고 여기 위에도 마구리고. 그 마구리 쌓기 사이에 길이 쌓기가 총 5켜가 들어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게 미시 쌓기. 자, 다시
미식 쌓기는 길이 쌓기가 5개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사이에는 그러니까 마구리 쌓기를 하고 5줄은 미식 길이 쌓기를 하고 그다음에 또 마구리 쌓기를 하고 또 5줄은 길이 쌓기를 또 하고 이게 미식 쌓기야. 그래서 이거 서핑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그 나라별 쌓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서핑을 해보면은 그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그림을 눈으로만 딱 봐도 7호토막 화란식, 2호토막 영식, 다섯 켜를 길이 쌓기 미식, 그 다음에 한 켜 내에서 길이와 마구리를 번갈아 쌓는 거는 불식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2번. 자 2호토막, 반절, 7호토막 이것들이 지금 3개 다 나왔단 말이죠. 2호토막은 우리가 알기로는 영식이었는데 얘는 불식, 그 화란식이었고 1번, 4번과 조금 헷갈려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조금 그 공부하는 그 기초가 조금 얕으신 그 수험생들한테는 조금 애매했던 문제들 그런 형태가 이제 문제였어요. 1번 문제가.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연결되는 부재의 교차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삼각형의 단면이 있는 거 하게 되면은 당연히 필린 용접이죠. 그죠? 필린 용접. 부재가 교차되는 부재를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용접을 하겠다. 이 필린 용접이겠죠, 이게. 그지? 자, 맞댄 용접은 뭐야? 두 개를 부재를 맞대 놓고 뭐 60도 각도로 막 개선을 해 가지고 여기다가 용접을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지금 맞댐 용접이잖아요. 맞댐 용접. 그때 유효한 목두께는 이 부재 사이즈죠. 이 부재 사이즈.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알아야 할 게 부재가 두께가 만약 상이해. 이게 부재 상이해. 그러면은 유효 목두께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되는 거지. 이 사이즈가. 이게 맞댐이었고 슬란 용접 같은 경우에는 부재를 겹쳤습니다. 부재를 겹쳤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부재가 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슬롯이라는 아주 길고 긴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용접을 이렇게 해버려 이렇게. 딱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용접이 되겠죠. 이 부분이 슬롯 용접이고 이게 만약에 이렇게 안 생기고 그냥 원형으로 돼 있다 하면은 플러그 용접이에요. 걔가. 슬롯 용접은 약간 타원형 형태고 이 플러그 용접은 그냥 동그란 형태. 단면은 똑같겠지 얘는. 그래서 뭐 1번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3번. 자, 이번에 총론 파트에서 나와 있던 구조 시스템에 대한 종류를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여러 개 직선 부재를 하게 되면 보호와 기둥 뭐 아니면은 뭐 스트러트 우리 그 트러스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 될 수 있는데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강절. 일단 우리가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는 트러스 같은 거는 핀이라 했단 말이지. 핀. 절정 구조였단 말이지. 절정. 강절이 아니라. 그지? 모멘트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어. 그래서 일단 4번은 일단 제거 두고요. 자, 입체 트러스하고 케이블 구조인데 입체 트러스는 이런 2D의 트러스를 3D의 트러스로 만든 것뿐이에요. 입체적으로 만든 것뿐이야. 얘도 어차피 트러스이기 때문에 얘도 강제는 아닙니다. 강제는 아니에요. 이제 자, 케이블 구조는 무슨 구조물이야? 교대가 있고 교각이 있고 교대가 있고 뭐 이게 강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 이렇게. 이게 메인 케이블 연결을 해. 갖고 여기다가 앙카리지라는 이제 고정 지점을 만들어 놓고 앙카리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매다른 구조예요. 교각을. 얘는 인장력만 받고 있죠. 인장력만.
힘 이런 거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인장력만 받고 있어요. 오직 인장력만. 그지? 이게 현수 구조잖아요. 그지? 케이블 구조. 인장력만 받고 있는 그런 구조.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거밖에 없어. 라면밖에. 강절. 예. 강절을 하게 되면은 이 라멘 구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말하는 리인포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 그다음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 구조예요. 예, 두 가지 패턴이 있죠. 두 가지 패턴이. 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를 물어봤던 문제. 이게 문제 3번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자, 문제 4번은 더 쉬워요. 자, 문제 4번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선이 쭉 있고요. 다시 지금 수직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힘 하나, 이렇게 힘 하나, 힘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2kN, 3kN, 2kN, 1kN 작용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2m고, 얘는 3m고, 얘는 1m고, 2m고. 어디에서? 2점. 2점 우리는 5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점에 대한 모멘트 합의 크기. 결국에는 M5점은 모멘트 크기는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치? 자, 모멘트란 건 뭐야? 힘 곱하기 거리예요. 힘 곱하기 거리. 자,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럼 플러스. 반시계 방향이다. 그럼 마이너스라겠어요. 그렇지? 5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 5점 처음에 2kN이 떨어져 있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 총 5m죠. 5m. 자, 방향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리니까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란 말이지.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플러스지. 플러스. 자, 그리고 3kN이 메타고 5점에서 떨어지는 거리가 3m죠. 3m. 얘는 어떻게 돌려?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힘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 2kN. 2kN이 1m만큼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얘는 마찬가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니까 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 1kN 이거. 1kN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총 3m입니다. 3m. 그지? 3m. 그리고 얘는 5점을 이렇게 돌리니까 시계 방향이니까 플러스. 이걸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제. 자, 이거 10이고요.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2고, 플러스 3이죠. 그래서 이거 1 남고, 이거 1 남으니까 답은 2kN 플러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을 1번을 선택하면 되는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기에는 뭐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이거 문제를 딱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별것도 아닌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틀리면은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5번 마찬가지 구조역학에서 또 하나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정전구조물이에요. 정전구조물을 이 정전구조물 단순보 정전구조물에 대해서 지금 C점에서 14kN의 어떤 힘이 수직 집중하중이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C점에서 모멘트 크기 MC는 얼마냐? 자, 이걸 물어봤습니다. 자중은 무시하고 재질은 동일하고 단면적도 동일하다.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일단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발열을 구해야겠죠. 발열을 구하고 두 번째 MC점의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그지? MC점의 모멘트를. 자, 발열을 구할 때 자, 봐봐. 여기 RA 있고 여기 RB 있고 여기 집중하중 14kN이 작용하니까 물론 여기는 수직 발력이 있겠지만 여기는 뭐 HA라고 해갖고 이거는 수직 발력이 없으니까 외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겠지 지금 당연히. 그지? 자, 이거 구하면 돼. 그래갖고 이거를 뭐 MB점 모멘트 이퀄 모멘트 MB점 이퀄 제로로 풀어가지고 평행 조건 방정식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 그지? 우리는 우리 쉽게 공부하는
배우는 거 있었잖아요. 그지? 분배 법칙 이용하면 되죠. 4m고 여기 3m고. 자, 그러면은 RA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은 RA는 전체 하중 14kN이 전체 길이 대비 7m 대비 작용하는 하중이 어떻게 RA 이 14kN이 B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작은 값을 적용하면 된다겠죠. 3m만큼. 자, RB는 14kN이 전체 길이 7 대비 4m만큼 작용하죠. 약분하고 2. 자, 6kN 상향의 힘 플러스니까 여기는 8kN 상향의 힘 플러스 두 개 합치면 14kN 14kN. 그래서 여기가 6 여기가 8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를 그대로 SFT들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6이 작용하고 있고 8이 작용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 지금 14가 작용하니까 SFT도 자 어때요? 6 올리고 5% 쭉 내려갔다가 14 내려가고 6 올라가고 여기 14 내려가고 없으니까 그대로 갔다가 여기 8 올라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플러스 전단자 마이너스 전단자. 자 이때 이 지점을 우리가 C점이라고 했으니까 모멘트는 뭐야? 힘 곱하기 거리예요. 다시 말해 이 면적이야. 그러면은 6 곱하기 이게 4m죠. 이게 3m고 그지? 이게 높이 8m고 8, 3, 24 6, 4, 24 똑같아. 모멘트의 크기는. 그래서 24야 이게 답이. 답이 24. 아주 간단한 문제야 이거. 그지? 그러면은 모멘트 다이어그램 어떻게 나올 것 같아? 물론 이 그림을 안 그려도 돼요. 안 그려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단력이 제로인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 걸리니까 이렇게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24 킬로뉴턴 곱하기 메타가 이제 나온다는 거지. 이렇게. 힘 곱하기 거리는 면적이야 결국에. 힘 곱하기 이게 거리잖아. 그렇지? 힘 곱하기 거리. 이게 모멘트잖아 이게. 면적.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 그 나와 있는 풀이 방법대로 RA 곱하기 거리 4m 또는 RB 곱하기 거리 3m. 얘가 6이었고 얘가 8이었으니까 24 답은 똑같아요.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아주 구조역학 단순보 정정 구조물에서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집중하중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등변 분포가 나올 수도 있고 등변 분포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 부분에서 집중하중하고 등변 분포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등 분포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하중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문제 6번. 자, 이 문제도 너무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하중이 지금 제하하고 있습니다. 하중이 제하하고 있다는 거야. 탄성 변형 및 건조 수준 변형을 제외시킨, 다시 말하면 소속용 어떤 변형들 그런 것들 다 제외시키고 시간이 경과함. 자, 이 말에서 이미 힌트를 나와야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하게 되면 뭐 크리프. 자, 레이턴스 블리딩이란 뭐야? 자, 블리딩이란 거는 콘크리트 타설면에 이만큼 타설 해야 돼, 그렇지? 타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철근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철근 하나만 그릴까요? 좀 확대하고 그리려면은 철근이 하나 있었어, 이렇게 크게. 그러면은 이 철근 주위에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만큼의 이제 물이 여기다가 가득 찹니다. 이 물이 차는 걸 우리는
물이 얻는다. 워터 게인 현상이라 그래요. 이걸 워터 게인 현상이라 그러고 이 블리딩이라는 거는 물이 뜨는 거야 이렇게. 시멘트는 비중이 3.15, 물의 비중은 1.0, 걸재의 비중은 2.65, 철근의 비중은 7.2. 철근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깔아 앉겠지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위치는 계속 고정돼 있을 거고, 그럼 철근은 가만히 있을 거고, 시멘트는 어떻게 돼? 깔아 앉죠. 무거우니까. 물은 어떻게 뜨겠지, 그지? 물이 뜨기 때문에 워터 게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뜰 때 이 물만 뜨면 상관이 없는데 골재에는요 안 좋은 석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재가 석분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요즘에 강자갈을 안 쓰거든요. 강자갈을 안 쓰고 골재를 대부분 석산에서 깨가지고 돌을 크러셔로 돌려가지고 파쇄해가지고 갖고 온단 말이지. 파쇄하는 과정에서 골재 표면에 미립분들이 되게 많아요. 석분들이. 그런 석분들이 안 좋은 유해 물질들인데 그런 유해 물질들이 이 물이 뜨면서 같이 뜬다는 거야. 같이 뜨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석분들이 쫙 깔아 앉아 있어. 이게 쫙 깔아 앉아 있어 이렇게. 그래갖고 건조한 공기 플러스 바람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 물은 증발할 거란 말이지. 이 증발하고 나서 여기 남아 있는 하얀색의 결정체들. 이걸 우리는 레이턴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레이턴스들이 많이 있으면은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것들. 이거 균열이죠 균열. 이게 다 균열이야 이거 다. 근데 이런 균열들 하는데 이 균열도 우리는 구분을 한단 말이지. 철근 위에 있는 균열들은 우리가 이걸 치마 균열이라고 그래. 치마 균열이라고 그러고 그냥 발생하는 균열들, 그냥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소성 수축 균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치마 균열의 형태는 철근 XY 방향에 따라 쭉 이렇게 동일한 패턴을 발생하거든요. 근데 소성 수축 균열은 거북등 균열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비방향성의 0.2mm의 헤어 크랙, 아주 가는 줄들이 막 이게 거북등처럼 많이 생기죠. 지도 모양처럼. 이게 우리가 말하는 블리딩 현상이에요. 블리딩 현상. 그래서 블리딩 현상에서는 수반되는 게 워터 게인이 첫 번째고, 레이턴스가 두 번째고, 치마 균열 또는 소성 수축 균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알칼리 골재 반응이 하나 나왔죠. 자, 알칼리 골재 반응. 우리가 해설에도 뭐 나와 있을 거야. 알칼리 골재에서의 그 반응성 물질, 실리카하고 뭐 이런 것들이 황선염들이에요. 그리고 시멘트의 수산화 생성물, 수산화 생성물들이 두 개 만나가지고 골재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을 하니까 세적이 팽창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균열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거기에서는 이 수분, 온도, 수분하고는 또 비슷한 말로는 습도, 고습도 이런 것들이 작용하게 되면은 알칼리 골재 반응이 좀 빨라집니다. 그래갖고 뭐야? 파바옷이라는 현상이 발생해. 껍질을 벗겨지는 현상이죠. 껍질을 벗겨지는 현상. 자,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크리프물을 고를 수밖에 없고, 이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변형이 증가되는 현상. 이것만 나와도 이미 우리는 크리프란 거를 딱 알고 있어야 돼. 이 크리프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토공사에서도 작용합니다. 토질에서도. 자, 문제 7번. 자, 이번에는 기초구조예요. 기초구조. 일단 뭐 보기 지문이 좀 복잡한데 결론으로 말하면은 복합기초다, 독립기초다, 줄기초다, 그 다음에 연속기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 어차피 줄기초랑 연속기초랑 좀 똑같은 말일 거고, 그렇지?
자, 복합기초는 뭐야? 두 개 이상의 기둥을 단일 기초로 바꿔 있는 거. 독립기초는 거는 기둥 하나에 독립기초 하나, 그지? 기초 하나. 줄기초란 거는 띠 모양, 그지? 띠 모양이고 같은 모양이죠. 같은 의미죠. 이건 두 개는. 자, 1번 보면은 기둥으로부터의 충력을 독립으로 전달하는 기초는 무슨 기초? 이게 복합 독립기초죠. 일단 1번 틀렸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둥 하게 되면은 뭐? 이거 복합기초지. 이거 우리 엄청 많이 풀었잖아. 이런 것들, 그지? 자, 3번 광범위한 면적. 이거 딱 나오게 되면 이거는 뭐야? 온통이죠. 온통 기초. 예? 뭐 매트 기초로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매트 기초로 하기도 하고.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렬을 띠 모양 하게 되면 연속 기초. 답은 4번이야. 바로 찾아야 돼.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번 시험이 이런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문제 8번. 자, 강구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엔 강구조 용어를 물어봤습니다. 자, 용어 보면은 여기 뭐 커버 플레이트, 가세 플레이트, 스테프너예요. 예? 자, 커버 플레이트는 뭐야? 플랜지에다가 붙이는 건데, 플랜지에다 뭘 붙여? 플레이트를 붙여. 왜? 단면을 키우려고. 단면을 키우려는 뭐야? 이유는 뭐야? 플랜지가 받고 있는 휘 모멘트를 저항하기 위해서, 더 큰 휘 모멘트를 받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단면적 모멘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단면을 키운 거죠. 그래서 플랜지에다가 용접 또는 볼트로 연결한 플레이트다, 그지? 틀린 말 없죠. 오케이. 자, 가세하게 되면은 45도 방향, 그지? 예. 가지고 하중하고 만나는 가세. 이런 어떤 라멘 구조에서 이렇게 하중이랑 만나는 가세. 이걸 우리는 가세라 그러죠. 그래고 이걸 뭐 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나는 가세는 우리는 무슨 가세? 이게 압축 가세였죠. 근데 이렇게 만나는 가세는 어떻게? 이거는 인장 가세라 그랬지. 인장 가세, 압축 가세, 인장 가세. 그치? 대각선상에 설치한 사제, 수평력에 대한 저항성이 좋다. 그지? 오케이. 자, 가세 플레이트란 건 뭡니까? 가세 플레이트란 거는 트러스 구조 같은 경우에서, 아니면은 뭐 조립복 같은 개념에서 사제를 연결할 거예요. 이렇게 사제를 이런 식으로 트러스로 이렇게 연결할 건데, 연결할 때 이 절점이 중요하단 말이지. 이 절점에다가 플레이트를 하나 대는 거예요. 플레이트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레이트를. 이걸 우리는 거세 플레이트라 그러죠. 거세 플레이트. 자, 조립 기둥, 조립보, 조립 트러스의 두 개 나란한 요소를 결집하기 위한 판재이다. 판재는 맡기면 맞는데 이 조립보란 건 아니야. 그지? 조립보란 개념은 아니야. 조립보란 거는 이런 어떤 뭐 각형 단면이 있는데 쭉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조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 말이야, 이 말. 자, 두 개의 나란한 요소를 결집하기 위한 하나의 판재. 이건 뭐야? 이거 띠판이야, 띠판. 응? 띠판. 가세 플레이트하고는 달라요. 가세 플레이트는 경사재, 사재를 수평재라든지 수직재에 접합하기 위한 그런 부재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얘는 NG. 답을 3번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스티프너는 뭐예요? 스티프너는 전단력이라든지 좌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의 외부 또는 외부에다 많이 붙이죠. 외부에다가. 자, 스티프너 같은 경우는 H빔이 있으면은 쭉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판들 하나 붙이는 거죠. 이렇게. 수직으로 붙이면은 수직 스티프너고, 얘를 가로로 쭉 붙여주게 되면 수평 스티프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직 스티프너에는 종류가 몇 가지 있었죠. 그리고 하중점 스티프너, 뭐 중앙 그
등변으로 나누는 그런 스테프너는 있었죠. 그렇지? 그래서 하중 분배, 전단력 전달, 좌골 방지 하게 되면은 스테프너. 그죠? 여기도 오케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너무 쉬웠어. 그죠? 자, 문제 9번. 마찬가지 강구전 문제 9번. 자, 문제 9번에서는 이제 그 하중 및 내진 설계 쪽에서 이제 우리 설계 하중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설계 하중. 설계 하중에서는요. 기본 등분파 하중 있었죠. 기본 등분파 하중. 기본 그 활하중 편에서 기본 등분파 활하중 있었고 집중 활하중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때 시험에 많이 나온 거는 기본 등분파 활하중이라고 했어요. 기본 등분파 활하중. 그때 기본 등분파 활하중에 가장 작은 걸 고르라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모르면은 그 등분파 활하중에 대한 어떤 값을 공부를 안 했다 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렇지? 해결할 수가 없고 얘는 시험 보기 전 일주일 전에 제가 좀 자꾸 좀 읽어보라겠었죠. 이거하고 반응 수정 개수하고 지진형 저항 시스템의 반응 수정 개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시험 보기 전에만 조금 보라 그랬어. 근데 이번 시험에서 참 다행인 거는 반응 수정 개수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만만치는 않았죠. 자, 도서관 열람실 책이 많이 쌓였겠네요. 산책로의 용도 사람이 통행이 많겠네요. 학교의 교실 얘들이 엄청 뛰어놀겠죠. 그죠? 일반 사무실은 그냥 사람이 그냥 앉아고 그냥 사무 보는데 책상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을 뿐이야. 근데 봐봐. 일반 사무실하고 도서관 열람실 두 개를 비교해봐도 도서관 열람실에는 어떻게 돼? 책이 되게 많습니다. 서고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기본 등분파 활하중이. 근데 일반 사무실과 도서관 열람실을 비교했을 때 뭐 해봤자 서류예요. 서류하고 책상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책하고 책상입니다. 뭐가 더 크겠어? 당연히 이게 더 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상상을 하는 거야. 상상을. 도서관 책이 너무 많아. 사무실 그냥 사람이 앉아서 그냥 사무 공부한 거야. 그래서 얘 3.0 이게 2.5예요. 그래서 4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좀 애워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암기해서 좀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거 외에도 뭐 도서관 서고라든지 학교 교실 그리고 이 문제랑 또 유사한 문제가 서울시에서 하나 나왔었죠. 서울시에서도. 그치? 조금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게 서울시에서 이번에 그때 2월달 시험에서도 1층을 제외한 복도였어요. 1층을 제외한 복도라든지 로비. 그리고 그 기본 등급파 활하중 그 표를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 가지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1층 복도 또는 1층 로비예요. 딱 있을 거야 이렇게. 얘네들 다 무조건 5.0이야 그냥. 얘네들은 4.0, 5.0보다 더 작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십시오. 몇 가지만. 그래갖고 주택 뭐 2.0입니다. 백화점 사람이 많이 활동하죠. 그럼 무조건 5.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 통행이 많으면 5.0. 가장 큰 거는 5개 광장이었죠. 12. 몇 가지 있으니까 그 몇 가지에 대한 특징들을 조금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를 해가지고 숫자를 그때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그냥 막 마구잡이형 형태로 막 외우는 건 아니야 절대. 자, 문제 10번. 자, 이번에 먹구조 하나 나왔죠. 먹구조. 자, 먹구조에서의 맞춤과 이음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맞춤과 이음. 자, 우리가 맞춤, 이음부터. 이음이란 건 뭐야? 길이 방향이에요. 길이 방향이 이음이에요. 맞춤. 각이 형성이 돼야 돼요. 쪽매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쪽매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제어 쪽매를 많이 쓴다 그랬어. 이런 쪽매. 마론을 붙일 때 쪽매 형태. 맞춤은 가글 형태. 얘는 그냥 길이 방향. 근데 큰 하중을 받을 때는 이 면적, 이 맞춤 면적, 다시 말하면 이음 면적,
이 이음 면적이 있겠죠. 이 이음 면적의 1.5배. 밑에도 마찬가지 1.5배. 1.5배에 해당되는 판재를 하나 더 덧대가지고 못 받게 한다든지 뭐 해야겠죠. 이렇게 뭐 듀벨 쓴다든지 1.5배였어요. 덧댄 판은 1.5배. 이음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그 내용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길이 방향을 늘리기 위해서 길이적 방향에 접합하는 것을 우리는 이음이라 그랬고 경사지간 직각을 만나는 부재 제형을 끼워 맞추는 걸 우리는 맞춤이라 했죠. 그래서 일단 얘는 답에서 제외 NG죠. 자 맞춤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파스너 또는 접착제를 씁니다. 파스너 못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듀벨 이런 것들 보강 철물들 접착제 사용 가능합니다. 있다. 맞춤 부위에는 결점이 있으면 사용하면 안 되겠지. 결점이 있는 옹이라든지 단면 결손 부위라든지 뭐 균열이 발생했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맞춤 이음 부위는 큰 능력을 받고 있는 하중인데 부분인데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얘도 NG고. 자 인장을 받는 부재에서 덧댄 판을 대고 있잖아. 인장을 받고 있단 말이지. 인장. 길 방향으로 하는 경우에는 덧댄 판의 면적은 접합 면적의 1.5배 이상이어야 된다. 접합 면적이 1.5배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4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우리 참 많이 풀어봤습니다. 단원배 기출 문제부터 해가지고 서울시 뭐 국가직 지방직 아직 안 풀었지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지방직 문제도 이미 단원배 기출 문제에서 다 풀었던 문제들이야. 이거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자 11번 문제. 자, 이 그림만 보게 되면은 자, 터프하기를 했습니다. 흑마기를 하고 자, 하중이 제일 아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터프하기 언저리 라인에서 그 흑마기 배면의 터프하기 언저 그 라인과 똑같이 상부 자중이 작용을 하죠. 흑이 자중이 작용하니까 얘가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활동하는 면이 발생한다 그랬죠. 활동하는 면. 이걸 우리는 슬라이딩 면이라고 그랬어요. 뭐 활동면 우리 거 나와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는 면이 딱 발생을 해.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흙이 볼록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집안이 융기되는 현상. 어디에서?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그걸 우리는 무슨 현상? 히빙. 히빙. 물이 관련돼 있으면 보일링. 물이 관련돼 있으면 보일링. 액상화라는 거는 전환 강도를 상실해 버리는. 무엇 때문에? 강국 수압 때문에. 강국 수압 때문에 전단력이 상실돼 버리는 현상. 사운딩이라는 건 현상은 따로 없고요. 사운딩은 집안을 시험하기 위한 어떤 방법들입니다. 그래갖고 가장 대표적인 게 사설 집안에서는 표준 관입 시험, 점토 집안에서는 베인 테스트 그런 것들이 있었죠. 융기 현상. 이걸 조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건 너무 쉬우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다 풀겠지만 이걸 조금 더 응용해 버리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 떨어진 거리가 x야. x. 그러면은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모멘트. 뭐야 이게 회전시키는 모멘트잖아. 모멘트. 그때 이 회전시키는 모멘트를 우리가 ma라고 했을 때 회전 모멘트를 ma라고 했을 때 ma라는 거는 토사의 자중이죠. 결국에는 토사의 자중 w죠. 곱하기 떨어지는 거리의 절반 등분포니까 2분의 x라는 거지. 이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슬라이딩하는 회전시키는 그런 모멘트란 말이지. 근데 여기에는 회전을 안 하려는 마찰 저항이 발생해. 이렇게. 이걸 우리는 MB라 그래. MB. 모멘트 B. 가지고 모멘트 B.
이거는 잠착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라고 보면 돼요. 잠착력에 의한 저항 모멘트. 얘가 이렇게 클 때 물론 여기다가 곱하기 안전율이라는 걸 해줍니다. 안전율이라는 거는 보통 1.2 내지는 1.3 정도로 해줘. 이렇게 20% 30%를 더 봐줘. 안전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돼? 회전시키는 모멘트가 저항 모멘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안전율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럴 때는 무조건 히빙이 발생한다 그럽니다. 히빙이 발생한다. 여기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나가야 될 게, 이런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 생각해 봐야 되겠지. 대책들까지. 대책들이란 것들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바꿔. 다시 말하면 뭐야? 근입 깊이를 증가시키겠다. 이 땅을 좀 단단하게 만들겠다. 이 땅을. 아니면 이 땅을 개량을 좀 시키겠다. 이 지표면의 하중을 없애겠다. 뭐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치? 뭐 때로는 뭐 소단을 줘가지고 부분 성토를 해가지고 이 흙의 자중, 다시 말하면 자중으로 발생하는 이 수동 토합으로 이 누르는 힘, 이게 올리려는 힘을 좀 눌러주겠다. 이렇게. 대책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띠철근 수직관계. 자, 이건 뭐 너무 쉽죠. 자, 주철근의 직경의 16배, 띠철근 직경의 48배. 이게 3배죠. 그리고 기둥의 최소 치수, 최소 단면 치수죠. 중에서 가장 최소가, 가장 최소가 이거죠. 이 세 가지 규정. 자, 옳은 걸 찾는 겁니다. 띠철근 수직관계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자, 16배 이하 축방향 철근. 축방향 철근이라는 거는 기둥이니까 이 축이죠. 이 축. 이 축. 기둥 철근이 이렇게 쭉 있었을 거고, 띠철근이 여기는 좀 촘촘하게 가다가 좀 러프하게 가다가 또 다시 촘촘해지겠죠. 이렇게. 이게 내진철근 배근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자, 축방향 철근의 16배 이하. 그죠? 오케이. 띠철근 철선 지름 48배 이상이 아니라 이하. 뭐 이런 문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기둥 단면 최소 치수도 당연히 이하겠지. 500mm 이상 이런 기준은 있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밖에 없어요. 1번. 1번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자, 이번에는 이제 구조역학 쪽 단면 1차 모멘트에 관련된 도심 거리를 구하는 거. 자, T형 단면이 있답니다. 도심 거리 Y0. 그러니까 이 축에서 이 T형 단면의 전단 중심은 여기예요. 도심은 G는 여기거든요. 여기에서 이 단부까지의 거리. 이건 얼마냐? 지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일단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SX.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GX. 얘는 단면적과 거리의 곱이라겠습니다. 단면적과 거리의 곱. 만약 이게 단면 2차 모멘트였다고 하면은 단면적과 거리의 제곱에 대한, 그죠?
거리의 제곱. 그래서 얘는 거리니까 단면적이니까 이거는 어차피 뭐 밀리미터의 제곱일 거고 얘는 밀리미터고. 그러니까 단위가 밀리미터의 세제곱이에요. 얘는 밀리미터의 네제곱일 거고. 그지? 자, 이렇게 되는데 이 단면적 도심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y는 단면적 대비 단면 1차 모멘트예요. 그지? 그러면 얘는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 도형에 대한 단면적은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해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면 1차 모멘트를. gx를. 그래서 gx란 거는 지금 x축 여기죠. 여기. x축이. 여기가 지금 n축이고. 예. 이 끝단, 연단에 대한 x축에 대한 지금 단면 1차 모멘트인 거야. 자, 그래서 얘를 뭐 계산하는 방법은요. 이 부재 따로를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전체 전체 사이즈에서 이 양쪽 변을 공제시켜가지고 구할 수도 있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설해 놓은 거는 각각 이거를 1번 도형, 2번 도형으로 분할을 시켜놓고 각각을 구해놨어요. 자, 일단 1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적 곱하기 거리잖아요. 면적이 밑변이 지금 3h, 높이가 h, 도심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만큼이죠. 이만큼. 높이가 h니까 2분의 h겠네요. 여기까지는 2분의 h겠죠. 2분의 h. 그리고 이 연다운에서부터 A 끝까지가 3h니까 곱하기 3h 플러스 2분의 h가 되겠죠. 이게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도형. 2번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밑변이 h고 높이가 3h입니다. 이번에. 두 개 똑같아요. 그죠? 면적은. 자, 곱하기. 이번에는 이 도형의 중심은 여기에 있겠지. 도심이. 그러면은 전체 높이가 3h니까 3h에 대한 절반이겠죠. 3h의 절반.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단면 1.5m 나옵니다. 그래서 3h의 제곱, 3h 제곱이 있으니까 3h 제곱 공통 분모니까 밖으로 빼내고, 이거는 얼마입니까? 2분의 6, 2분의 7 h. 이거는 2분의 3h, 2분의 10h네. 나왔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다. 자, 여기에는 단면적이란 건 뭐야? 이거 1번과 2번을 합친 단면적이니까 1번 단면적 이거죠. 3h의 제곱 플러스 2번 단면적 이거죠. 3h의 제곱. 이거 대비 요거죠. 3h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0h. 이제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죠. 연립해갖고. 여기는 3h의 제곱이니까 두 개가 3h의 제곱이 있을 거고, 3h 제곱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0h니까 얘 약분되고 2하고 10 약분되고, 그러니까 2분의 5h만 남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정답이 2분의 5h.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이. 단면 1차 모멘트를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단면 1차 모멘트를. 이 문제가 아마 연습을 안 해봤던 수험생 분들이라면은 아마 해결하기가 조금, 이 문제가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별거 그렇게 없어요.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 문제예요. 자, 14번 문제. 자,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휘목력에 관련된 문제인데, 14번. 이런 단면이 있답니다. 이런 단면이 있고, 지금 모멘트는 똑같아요. 모멘트는 똑같고,
높이가 2a냐 밑면이 2a냐 뭐 이 차이인데, 자 우리가 휘응력에 대한 공식, 휘응력 밴딩하는 응력은 단면 개수 대비 이제 모멘트라고 했어요. 단면 개수 대비 모멘트. 그래서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의 관계를 물어봤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단면 개수 G란 건 뭐야? 6분의 BH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6분의 BH 제곱. 자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B가 얘고 H가 얘니까 6분의 B가 A 곱하기 2A의 제곱. 모멘트는 똑같으니까 이것 대비 6분의 이번엔 바뀌겠죠? 그지? 2배 A 곱하기 A의 제곱 모멘트. 자 이제 다 구했잖아. B니까 다 똑같으니까 다 지워버리고 A 있고 A 제곱 있으니까 A 제곱 지워버리고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은 4대 4분의 1 대 2만 남냐? 2분의 1 남죠? 양변에다가 4를 곱해주게 되면은 약분되니까 1 남고 약분되니까 2 남고 1대 2. 정답이 1입니다. 1번. 아주 간단한 문제죠. 아주 간단한 문제. 자, 15번 문제. 자, 구조용 강제 재료 정수. 이거 오타가 났네요. 지금 강제인데. 구조용 강제의 재료 정수로 옳지 않은 것. 자, 탄성 개수는 2 곱하기 10의 5승. 전단은 8.1 곱하기 10의 4승. 포화성비 0.1. 선평전 개수 이거. 이건데 우리가 일단 탄성 개수 자, 이 문제 오늘 이걸 다 해결해 버리고 절대 앞으로 탄성 개수에 관련된 그 어떤 문제들도 이제 안 보는 거야. 아시죠? 이번에 확실히 외워버려. 자, 먼저 철근. 철근의 탄성 개수 스틸에 대한 탄성 개수 얘는 2.0 곱하기 10의 5승이에요. 단위는 다 메가파스칼이야. 철근. 자, 두 번째 긴장재. 긴장재는 우리가 PS 강성 그런 것들이야. 우리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쓸 때 갖고 이거는 이 프리스트레스 긴장재 PS라고 부릅니다. 똑같아요. 2.0 곱하기 10의 5승이야. 똑같아. 현강 HB나 이런 것들이야. 이거는 우리가 SS라 불러. SS. SS는 2.05 곱하기 10의 5승. 2.05 곱하기 10의 5승. 그다음에 구조용 현강. 여기 나와 있는 구조용 강제. 이는 2.1 곱하기 10의 5승. 단위는 다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이라는 거는 뉴턴 퍼 밀리미터에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압력, 그러죠. 자, 그리고 하나 빠졌지.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일레스틱 인덱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0.077. 조금 복잡해요, 얘는. MC란 거는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입니다. 1.5승. 왜 1.5승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FCM입니다. FCM. 여기서 FCM이란 거는 FCK가 4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하일 때, FCM은 FCK에다가 플러스 보정개수를 해주는 거예요. 람다 F만큼. 이럴 때
람다 F란 거는 4메가파스칼. FCK가 60을 초과 이상일 때 람다 F는 6메가파스칼. 그러면 그 사이는 직선 보관 하면 됩니다. 뭔 말이냐? 그냥 40메가파스칼일 때, 60메가파스칼일 때 여기가 4메가, 6메가 직선 보관, 그지? 이렇게 갖고 비례식대로 하면 돼. 비례식대로. 기울기는 뭡니까? 여기 20대 2니까 그냥 1대2야. 1대2. 10분의 1. 직선 보관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MC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썼을 때, 보통 중량 콘크리트를 사용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단위 중량이 2,300kg per 큐빅미터잖아요. 이 2,300이라는 거를 딱 대입해 가지고 딱 풀어주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 그래서 이 C란 값은 얼마 나왔지? 8,500 세제곱근 루트 FCM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8,500 세제곱근 루트 FCM 가지고 우리가 탄성계수 하게 되면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이런 형태로 발생하니까 탄성과 소속 영역이 불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0.5만큼의 이 접선을 그어가지고 자 초기 접선 탄성계수, 이미 접선 탄성계수 0.5일 때 탄성계수 이걸 우리는 할선 탄성계수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우리는 콘크리트 탄성계수로 보죠. 이걸 자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1번 사실 긴장제 같은 경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2번, 3번 자 콘크리트 탄성계수 4번 보통용 갖고 있을 때 5번 이렇게 외우시고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 얘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그래갖고 6번까지 반드시 좀 암기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재료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번에는 뭐 강제든 철근이든 재료 정수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 정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탄성계수. 응? 그리고 극한 면역률은 뭐 얼마라고? 극한 면역률은 0.0033이라 이제 0.003이 아니야.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여기가 오타가 하나 있었죠. 자, 문제 16번.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일반적인 사항을 하나 물어봤네요. 자, 구조물이 붕괴 또는 이와 유사한 파괴 등의 안정 성능을 요구 조건을 더해서 만족시키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극한 한계 상태라고 한다. 예. 만약에 여기가 사용 성능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는 허용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허용, 그지? 안극사허 이렇게 외웠어요. 안극사허, 안전성 극한, 허용, 사용성 허용 이렇게 안극사허, 안극사허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안극사허로. 자, 하중 조합에 대한 따른 개수 하중을 저항하는 데 필요한 부재나 강도를 우리는 소요 강도라고 한다. 자, 개수하중이에요. 개수하중. 하중 조합 해가지고 개수하중 나왔죠. 그렇지? 네. 이건 맞죠. 우리가 말하는 뭐 축하중, 디자인에 대한 축하중, 뭐 전단에 대한 디자인 강도, 그 다음에 뭐 모멘트에 대한 디자인 강도. 근데 여기에 봐봐, PD, 뭐 VD, 뭐 모멘트 D, 얘는 공칭에다가 전단에 대한 공칭도 있고 모멘트에 대한 공칭도 있고 강도 감수 개수
곱해주는 거야. 근데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값이 들어가야 돼. 왜? 기둥은 편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 예. 가지고 뭐 이런 거 있었을 거야. 뭐 0.65, 0.80, 0.85, FCK, AG-AST 플러스 AST FY 이렇게 이런 공식. 단주에서의 설계 축하점 강도. 얘는 편신 개수, 얘는 강도 감소 개수. 어디에서? 띠철근일 때. 나선 철근일 때는 0.70, 0.85로 바뀌죠. 이렇게. 예. 나머지는 똑같고. 자, 전단. 자, 전단이란 건 뭐야? 전단이란 건, 공칭이란 거는 콘크리트에 받고 있는 전단, 철근이 받고 있는 전단을 두 개 합친 겁니다. 그지? 예. 여기에다가 강도 감소 개수를 각각 곱해주게 되면은 디자인 강도가 나와버리는 거고. 설계 디자인 강도가. 그지? 근데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몇이야? 6분의 1 FCK 람다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루트 FCK BWD 이거였고, 철근에 대한 강도는 S AV FYD 뭐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공식을 딱딱 이제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부터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모멘트에 대한 거 AS FY D 마이너스 2분의 A 뭐 이런 것도 있고 0.85 FCK 이건 잘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상관없는데 0.85 FCK 이게 뭐였죠? 갑자기 그게 0.8 FCK AB D 마이너스 A 맞아. 예. 0.8 FCK 블럭 등가 응력 블럭 깊이 보충 D 마이너스 2분의 A 이렇게 곱하기. 갖고 이게 우리가 이제 공칭 모멘트, 공칭 전단, 공칭 축하중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오케이죠 일단 맞죠? 이것도 오케이고. 자, 보호나 지판이 없이, 자 보호나 지판이 없이 이런 거지, 이런 거. 보호나 지판이 없다는 거. 슬라브가 있고 바로 있다는 거야 이렇게. 네, 바로 슬라브 밑에 바로 기둥입니다. 보호가 없어. 자, 이걸 우리는 무슨 구조? 플랫 판이죠. 플레이트 슬라브라 그러죠. 그치? 만약에 지판이 있었다. 지판이 이렇게 있었다. 지판 드랍 패널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 플랫 바로 슬라브로 떨어지면 돼. 지판이 있으면은. 근데 지판에 이게 길이는 6분의 L이었고 이 튀어나간 길이는 이 두께의 4배 이상 4분의 1 이상. 이거 무조건 이상이 되겠지. 이렇게 드랍 패널의 기준이죠. 이거를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 지판이 없는 구조를 우리는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라고 한다. 플랫 플레이트 슬라브라 한다. 그지? 맞지? 오케이. 공칭 강도에서 최외다 인장 철근의 순인장 변형률 엡실론 T 값이 인장 지발 변형률 0.005 또는 2.5 FY 요거 이 미만이라겠네요. 미만일 때는 무슨 단면? 변화구간 단면입니다. 앞차 단면일 수도 있고 변화구간 단면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인장 지발 단면은 아니야 절대. 근데 좀 이걸 하겠잖아. NG. 답은 4번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예전에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렸었어요. 우리가 그 인장 지배 단면, 변화 지배 단면, 압축 지배 단면 이거 세 가지 있었잖아요. 단면 형태가 철권에서 이렇게 쭉 해놔가지고 이제 이게 지배 단면에 따라서 강도 감소 개수가 바뀌는데 뭐 이거는 철근의 변형률이고 순 변형률. FY가 400이 이하일 때, FY가 400을 초과할 때, 이때 압축이냐, 변화냐, 인장이냐, 자, 압축 지배 단면이냐, 뭐 변화 구간 단면이냐, 뭐 인장 지배 단면이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그때 이 철근의 순 인장 변형률이 압축 지배 변형률 압축 지배 단면 변형률 한계 값 이하일 때 그때는 뭐야 이게 에프실론 y예요. 철근의 항모 변형률입니다. 인장 지배 단면일 때는 400메가파스칼 이하일 때는 이게 0.005예요. 초과할 때는 항복 변형률의 2.5배 됩니다. 그래가지고 되는데 여기가 우리가 0.65, 0.85 그리고 직선 보관 변화 구간에서는 그지? 이런 개념들을 바로 탑재하고 계셔야 돼. 딱 나와야 돼. 요거 이하이다. 압축. 요놈 사이다. 변화. 이거 이상이다. 초과한다. 인자. 그래서 정답을 4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근데 이 그 개념들만 정확히 우리가 캐치를 하고 계시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도. 예, 이 문제도 역시 틀릴 수가 없는 문제. 17번 문제. 자, 공칭 강도를 물어봤어요. 공칭 강도.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많이 써놨잖아요. 뭐 축하죽에 대한 공칭 강도, 전단에 대한 공칭 강도, 모멘트에 대한 공칭 강도. 이런 것들은 뭐입니까? 하나만 더 적어볼까 이거. 자, 이거는 이거였죠. 이게 뭐야? 콘크리트 갖고 있는 설계 기준 강도, 단면적, 철근 단면적, 철근의 단면적, 철근의 항복 강도. 이걸 다 곱해가지고 나온 값이잖아요. 그치? 나온 값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나온 값이기 때문에 하중이라는 단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지? 아무 관계가 없어. 얘네들은 지금 계산된 값이야. 계산된 값. 예. 이 계산은 어떻게 해놨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게 우리는 말하는 공칭 강도야. 여기에다가 강도 감수만 계속 곱하면은 바로 디자인 강도예요. 디자인 강도, 설계 강도, 소요 강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 좀 기억하시고 강도 설계법, 한계 상도 설계법일 때 사용 하중에 대한 하중계 수를 곱한 값은 무슨 값? 이거 개수 하중이죠. 이거 개수 하중이란 말이야 이거. 아니야. 땡. 구조체나 구조체 부재의 하중에 대한 저항 능력으로 적합한 구조역학 원리나 현장 실험 이것만 딱 여기까지 읽어보면 봐도 2번이 답이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야 됩니다. 이제 축성 모형의 실험 결과로부터 유도된 공식 재료 강도 뭐 이런 것들이지. FCK라든지 FI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미 부재 치수 어디 있어? AG, AST, AG 단면적 치수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 이거 해볼까? 이거는 전단 강도의 공식 전단 강도는 콘크리트의 전단 강도 플러스 철근의 전단 강도가 있는데 콘크리트 전단 강도는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T 플러스 AS 전단이니까 AV로 갑시다. 버티컬 곱하기 항복 강도, 철근의 직경, 철근의 간격을 두 개를 합친 거란 말이지. 근데 봐봐. BWT 이게 뭐야 이게? 사이즈는 사이즈, 보의 사이즈. 그치? 치수. 딱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바로. 그러니까 2번이 답이에요. 여기. 이게 공칭공도에 대한 정확한 명칭입니다. 정의구. 자, 구조물이나 구조부재 변형에 의한 저항 능력. 자, 변형에 대한 저항 능력. 우리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강성을 높여라. 강도를 높이란 말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강성을 높여라. 강성. 스티프니스를. 강성을 높여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강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땡. 자, 고정하중 및 활하중과 같이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규정하는 각종 하중으로서 하중에서 곱하지 않는 값, 이건 무슨 하중? 얘는 사용하중이죠. 그리고 개수하중, 사용하중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나왔네요. 그죠?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지.
됐죠? 이번 시험에 가장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정의를 많이 물어봤던 문제가 이번 시험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이 정의 같은 경우에는 공부 물론 계산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어떤 그 구조 기준 뭐 숫자들 많이 외웠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 외우고 그런 것들보다도 정의를 물어봤던 거는 그만큼 이 구조에 대한 어떤 개념, 기본기, 기본 원리를 알고 있냐 모르냐를 물어봤던 그런 형태의 시험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철근 장착 하게 되면은 장착은 뭐야? 철근이 이렇게 콘크리트였어. 여기가 주먹이 콘크리트야. 철근이 이렇게 있어. 철근이 있었어 이렇게. 얘를 안 빼게, 그지? 이게 두 개가 꽉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철근이 인장을 받고 콘크리트는 압축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역학적인 게 만나가지고 상호 보완제가 만나가지고 구조물 외부력에 대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구조가 우리 철근 콘크리트 구조란 말이지. 근데 장착을 시키는 이유는 철근이 잘 빠지지 말라는 거야 결국에는, 그렇지? 예. 빠지지 말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묻힌 길이. 예. 그리고 우리는 최소치를 규정을 해놓는 거지. 어디? 직경별로, 콘크리트 강도별로. 응? 그래서 장착 길이라는 건 위험 단면에서부터지. 위험 단면이 아니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장 위험한 단면, 가장 최악의 조건, 거기에서 철근의 기준 항목 강도를 발휘하는데 항목 강도를 발휘 못하고 미리 뭐 파단되거라든지 뭐 뽑힌다든지 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최소한의 묻힌 길이다. 이걸 우리는 장착 길이에 대한 정의를 말한다. 자, 인장 2형 철근 장착 길이는 항상 300mm 이상이다. 압축 2형 철근 장착 길이는 200mm 이상이다. 그렇지? 제가 이 유일하게 압축 2형 철근에서의 장착 길이가 300mm, 200mm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음에서는 압축 이음이든 인장 이음이든 간에 무조건 다 300mm 이상이라고 했어. 그지? 자, 그리고 갈고리가 있는 거 또는 확대머리 2형 철근의 장착, 표준 갈고리가 있는 또는 확대머리,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직경의 8배 또는 150mm 또한 이상 무조건 크게 하라겠습니다. 그지? 이게 가장 최소값이야, 최소값. 그래서 4D가 아니라 8D. 100이 아니라 150. 그래서 정답이 4번. 다행인 거는 공식은 안 나왔습니다. 공식은 안 나오고 그냥 거기에 최소 규정만 얼마냐 딱 나와 있지. 이렇게. 공식은 제가 그 해설에다 지금 붙여놨으니까 그걸 좀 활용을 하십시오. 공식도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19번 문제. 자, 강구조 설계에서 적용되는 강도 감소 개수 중에 가장 작은 것. 우리 강도 감소 개수 하게 되면은 철콘 구조라든지 강구조라든지 각각 있음. 강도 감소 개수가 각각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 인장제 설계할 때, 압축제 설계할 때, 휨제 설계할 때 각각에 대한 강도 저항 개수가 있습니다. 예. 감소 개수. 그때 총 단면의 항복 한계일 때 이때는 0.90입니다. 유효 순 단면의 파단 이거는 0.75예요. 얘도 압축제 하게 되면은 0.90이에요. 설계 휨부재 할 때도 마찬가지 0.90입니다. 0.75는 인장제 블록 전단 파괴하고 여기 유효 순 단면 파단 한계 상태 그때가 0.7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낮아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2번을 고르셔야 돼요. 이거는 사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암기를 해야 돼. 저는요. 만약에 이 문제를 내가 공부를 안 했다. 공부를 안 했다. 두 개를 찍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답은 1번, 2번 사이에 있을 것 같아. 난 무조건. 물론 제가 구조역학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감각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총단면 항복과 유효순 단면 파단은 되게 서로가 되게 뭐랄까요?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그죠? 상호 보완적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좀 강할 것 같고 총 단면이니까 당연히 강할 것 같고 얘는
좀 약할 것 같아요. 유효순 단면적이니까. 그만큼 단면 결손 부위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번, 2번 중에 하나 찔 것 같아요. 저는. 압축제, 심제. 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심제보다는 압축제. 근데 강구조에서는 어떻게 돼요? 강구조에서는 심제 성능, 압축제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 별반. 기둥이든 보든. 근데 인장제 같은 경우에는 총단면이냐 유효순단면에 따라서 강도감속에서 달라지는데 당연히 얘는 더 작을 거고. 그래서 아예 1번 같은 경우는 다 제껴 놔버려야 돼요. 답을 선택하시면서 있어서 1번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배제를 해버리고 진짜 2, 3, 4번 중에서 하나만 찍어도 벌써 확률이 25%에서 33%로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찍을 때도 진짜 모르는 문제 찍을 때도 막 찍지 말고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그 감각, 느낌 그걸 좀 활용을 하십시오. 네. 암기되는 문제에 한해서 해당되는 거야. 그죠? 절대 내가 암기한 내용들은 절대 틀리면 절대 안 돼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이번에는 막구조에서 나와죠. 막구조. 자, 막재를 구조 내력상 주요한 부분에 사용할 경우에 막재의 요구 성능, 내구성과 강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적합하지 않는 것. 자, 막재 인장 강도 하게 되면은요, 보통 우리가 센티미터당 300 뉴턴 요거 이상을 봅니다. 이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센티미터당 320 뉴턴이니까 이건 오케이죠. 막재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0.5mm 이상을 봐요. 그래서 얘도 오케이입니다. 막재 인장 크리프에 대한 거는 신장률이라는 거는 많이 늘어나면 안 좋을 거란 말이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 주름이 지겠지 점점. 그러면 바람이 불면 되게 팔랑팔랑하겠죠. 팔랑팔랑하면 점점 더 늘어나겠죠. 그렇지? 그러다 막재가 찢어지겠죠. 바람 많이 타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15%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 물론 막재가 어떤 좀 강한 막재다 하게 되면 25%까지 봐주긴 해요. 예. 막재 파단 신율은 얘는 35% 이하로 떨어져야 돼요. 네, 35% 이하. 자, 딱 보세요. 다 5의 배수입니다. 다 5의 배수입니다. 근데 37? 37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2라고 이게 소수죠, 소수. 그죠? 소수 알아? 옛날에 우리 수학 시간 때 중학교 때 소수 배우잖아요. 그죠?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2라고 자신의 수 외에 없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은 다 소수라 부르잖아요. 그죠? 37이라는 숫자는 5의 배수가 안 됩니다. 거기 제가 그 나눠드린 해설 한번 봐보세요. 거기 숫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0.5mm, 300뉴턴, 35%, 뭐 100뉴턴 이상, 뭐 인장 강도 15% 이상, 뭐 또 그 인장 신장률에 보면 15%다 따지고 보면은요, 다 5의 배수입니다. 내가 이걸 못 외우겠다. 그러면 5의 배수만 딱 찍으세요, 그냥. 5의 배수만. 숫자가 좀 지저분하잖아요. 37%라는 게. 물론 이렇게 해갖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정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선택을 해야겠죠. 사실 이거 중요합니다. 애우셔야 돼요. 이거 하고 아마 지방직의 시험 문제가 이런 기타 구조에서 하나 나온다. 그때는 이제 분명히 이 막재에 대한 거는 이제 뭐 5의 배수 우리가 알았으니까 됐고, 그때는 하중조합 것도 반드시 한 개 정도는 담아가세요. 본인의 걸로. 하중조합하는 방법 그죠? 있죠. 몇 가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풀어봤는데, 뭐 제가 그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주 기본기를 물어봤던 문제, 기본기가 잘 돼 있던 수험생이었다고 하면은 아마 이 시험 문제는 만점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 본인이 잘 봤다 하더라도 시험의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동점자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구조 역학에서만.
근데 이제 타 과목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건축계획 그 타 과목에서는 점수가 좀 차등적으로 발생하겠지만 동점자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78명 뽑는데 보통 5회 배수 뽑잖아요. 5회 배수 뽑으면은 뭐 한 350명에서 400명 뽑을 텐데 이런 시험의 가장 특징은 내가 잘 봤기 때문에 점수 잘 나올 거야. 하지만 결과를 까봤더니 변별력이 떨어져가지고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더 밑에 있는 거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 변별력이 낮은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평균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예. 자만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떨어졌다 붙었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아니야. 그런 이런 시험에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85점 또는 90점까지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서는 그만큼 아주 쉬웠습니다. 네, 쉬웠고 아마 이 쉬운 것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게 3년 동안 계속 발생했잖아요. 그래갖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그랬죠. 그런 것들이 이번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나왔고 구급에서 나왔고 기술사에서 그러고요. 지금 트렌드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국가공인 시험 자체가 다 지금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있을 지방직 시험 어려운 거 공부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기부터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국가직을 나는 지방직을 준비했던 사람이다 하면은 그때 지방직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국가직도 물론 여러분들의 합격을 저는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전달하면서 이제 기출직, 국가직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